1986년 8월 14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대형 룸살롱 서진회관에서 서울 목포파라는 조직폭력배 8명이 만보파라는 또 다른 조직폭력배 7명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다. 유도대학 출신의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생선회 칼과 야구 방망이로 무장했으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만보파 조직원들을 기습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종업원 구타라는 사소한 갈등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극단적 폭력 사태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조직폭력 문화와 영화에서의 폭력 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 아시안게임의 그림자 1986년 여름 서울은 제10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들떠 있었다. 어딜 가나 코리아, 코리아라는 응원 구호가 들렸고 거리에는 마스코트 호돌이, 인형들이 즐비했다. 서울은 변화하고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날마다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올림픽대로와 같은 새로운 도로들이 서울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었다.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세계의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다. 특히 강남의 밤 문화는 그 어두운 이면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강남구 논현동의 서진회관은 그런 밤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화려한 넌사인으로 장식된 이 5층짜리 건물은 낮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상류층 손님들로 북적이는 룸살롱으로 변모했다. 김태현 I15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3년 된 대학생이었다. 유도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그의 일상은 대학 강의실보다는 서울 목포파라는 조직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유도대학 선후배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조직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강남의 일부 유흥업소를 보호하며 세를 불려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진회관이었다. 그날 오후 김태현은 선배인 김동술 20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서진회관 16호실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김태현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금기였다. 그는 다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진회관으로 향했다. 2. 1986년 대한민국의 풍경. 1986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메스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소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86 아시안게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집값은 날이 갈수록 상승했고 강남은 부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밤의 세계도 변화하고 있었다. 단순한 술집이나 섹시집을 넘어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룸살롱이 등장했다. 이런 장소들에서는 하룻밤에 몇백만 원이 오가는 일이 흔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조직폭력배들이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다양한 조직폭력배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조직은 김태촌의 범서방파였다. 만보파는 바로 이 범서방파의 반개 조직으로 강남에서 상당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한편 장충동 유도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유도 수업을 받고 있었다. 김태현 역시 그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업에 없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있을 모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태현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180cm가 넘는 키에 탄탄한 체격. 누가 봐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밤이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세 번째 운명의 밤, 8월 14일 밤 10시, 서진회관은 각 룸마다 손님들이 가득 찬 채 흥청거리고 있었다. 16호실에는 김태현을 포함한 서울 목포파 조직원 8명이 자리했고, 바로 옆방인 17호실에는 만보파 조직원 7명이 있었다. 김태현이 16호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방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테이블 아래에는 몇 개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선배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왔어? 김동술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선배. 김태현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 김동술이 말을 이었다. 옆방에 만보파가 있어. 그것도 우리 허락도 없이. 김태현은 숨을 들이켰다. 만보파는 강남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조직 중 하나였다. 그들의 행동대장인 조원섭은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동술은 답하지 않고 가방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생선회 칼과 야구 방망이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만보파가 우리 종업원을 때렸어. 그것도 우리 구역에서. 김태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회식이나 모임이라고 생각했었다. 조직원들은 술을 마시며 작전을 논의했다. 그들은 만보파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종업원을 통해 입수했다. 그리고 그들은 만보파 조직원 중 누가 가장 위험한지,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조원섭을 먼저 처리해야 해. 고금석이 말했다. 그가 가장 위험해. 시간이 흐르고 술이 몇 병 비워진 후 그들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17호실을 급습하기로 했다. 김태현의 심장은 귓가에서 요동쳤다. 그는 이런 상황에 처음이었다. 그는 유도 시합에서는 여러 번 이겼지만 실제 싸움, 그것도 이런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태현아, 너는 뒤에 서. 김동술이 말했다.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다. 조직원들은 각자 무기를 챙겼다. 생선회 칼,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등이 그들의 손에 들렸다. 그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17호실로 향했다. 17호실에서는 만보파 조직원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그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직원 고용수의 석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조원섭이 고용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용수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형님들 덕분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뭐야? 조원섭이 일어서려는 순간 날카로운 칼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부터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닥치는 대로 칼과 방망이를 휘둘렀다. 특히 조원섭을 향한 공격이 집중되었다. 죽여, 죽여버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아마도 김동술이었을 것이다. 만보파 조직원들은 무기 없이 맨손으로 대항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칼에 찔리고
방망이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김태현은 방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졌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고금석은 조원섭에게 달려들어 칼을 여러 번 찔렀다. 조원섭은 처음에는 방역을 시도했지만 연속된 공격에 쓰러지고 말았다. 출소를 축하받던 고용수도 공격을 받아 쓰러졌다. 그는 방망이에 맞아 의식을 잃었고 이어서 칼에 여러 차례 찔렸다. 불과 몇 분 만에 17호실은 피바다가 되었다.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태현은 떨리는 다리로 16호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중얼거렸다. 김동술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해. 5번째 도주와 추적 사건 직후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이미 사망한 4명의 시신을 차에 싣고 20분 거리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수술실 앞에 내려놓고는 교통사고 환자요 라고 소리치고 달아났다. 김태현은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17호실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피, 비명, 쓰러지는 사람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서진회관 집단 살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의 소행이라고 묘사했다. 경찰은 어젯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범인들을 추적 중입니다. 김태현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범인들을 추적했다. 서울 목포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자수했지만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도주했다. 그들은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저수지 안 외딴섬에 숨어들어가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은둔했다. 김태현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 그는 친구의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후 김태현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저는 서진회관 사건의 참가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진술했다. 그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한편 경찰은 김동술과 고금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결국 두 수배자의 위치를 알아낸 경찰은 5명의 무술 고단자 형사를 현장에 급파했다. 김동술과 고금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칼과 낚시 도구 등 흉기들을 들고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노련한 형사들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검거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온 김동술과 고금석은 TV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총 12명의 두 폭력 조직 조직원들이 구속되었다. 재판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검사는 서울 목포파의 살인 난동에 대해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항소와 상고를 거쳐
1987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형, 김승길과 장진석은 무기징역,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김태현은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난 1989년 8월 14일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영향.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조직폭력배 문화와 이들을 다루는 영화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이후 주로 주먹구로 대표되던 조직폭력배 깡패 문화는 유혈이 낭자한 칼부림으로 바뀌었다. 영화 아름다운 인생, 비열한 거리를 거쳐 범죄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집단 칼부림을 소재로 한 조폭 영화들은 직간접적으로 서진 룸살롱 사건과 19년 후반에 벌어진 조폭 간 전쟁을 소재로 삼았다.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인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이 재학하거나 졸업한 유도대학은 조폭 양성소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대학의 이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조직폭력배들은 서진 룸살롱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커 경찰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에 시달리게 되자 건설과 금융, 부동산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합법의 탈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조직폭력배와 정치 권력의 결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여야 구분 없이 조직폭력 세력과의 결탁과 야합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국가정보기관이 이승관이라는 폭력조직 두목을 사주해 호국청년연합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게 하기도 했다. 에필로그 2025년 현재 서진 룸살롱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다. 김태현은 이제 65세가 되었다. 그는 민지와 함께 세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인쇄소는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로 성장했다. 그는 종종 과거를 회상한다. 특히 8월 14일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는 그날 자신이 내린 결정, 혹은 결정하지 못한 용기에 대해 생각한다.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막내딸 수진 25이 물었다. 김태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옛날 생각. 수진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일부이지만 아버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김태현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딸에게 고백한 그날, 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줄지 걱정했었다. 그러나 수진은 오히려 아버지의 용기를 칭찬했다.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김태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변했다. 1986년에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도로는 넓어졌으며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표면적인 변화 아래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조직폭력은 형태만 바꾸어 존재하고 있었고 권력과 돈의 결탁은 더욱 교묘해졌다.